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 재미있게 들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사다난한 결혼 생활을 끝내고 다시 싱글로 돌아온 40대 직장인입니다. 이곳 채널에 사연을 올려주시는 여러분들은 주로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니 알고 계시겠지만 결혼 생활하면서 참 볼 꼴 못 볼 꼴 다 보게 되잖아요. 저 역시 이혼까지 할 정도였으니 정말 어디 가서 이야기하기 남사스러울 정도로 5만 가지의 일을 다 겪었다고 할 수 있죠. 사실 처음 결혼할 때 이혼을 염두하고 결혼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만 해도 전 남편과 결혼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내 평생을 믿고 맡길 사람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당연히 늙어 죽을 때까지 서로의 곁을 지키리라 생각했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저 하나뿐이었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네가 내 아들이랑 살 부대끼며 산 세월이 10년인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내 아들 앞길을 막아야겠어? 새 며느리 볼 생각에 10년 보고 산 며느리 내치는 시어머니도 있는데 지은 쟤만큼 벌 받는 게 뭐가 대수라고. 이제 서로 얼굴 보고 살 일 없는 남남인데 나한테 와서 이러지 말고 아드님 앞으로 남은 인생 순탄지 않을 텐데 그거나 신경 쓰시던가. 비록 평생의 동반자라 여기고 믿었던 전남편에게 배신당했으니 그런 뻔뻔한 전남편과 전남편 역성만 들었던 낯짝 두꺼운 전 시어머니에게 제대로 복수를 해주고 나왔습니다. 먼저 잘못한 인간들이 떵떵거리며 잘 살도록 두고 볼 수만은 없잖아요. 제가 또 대로받은 건 말로 갚아주는 한 성격 하는 여자거든요. 배신자 전 남편과 전 시댁을 제대로 응징해주고 탈출한 제 이혼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전 남편과 저는 같은 학교 캠퍼스 커플 출신이에요. 학교 다닐 때 나름 유명한 커플이어서 같은 과에서 저희가 연애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떠들썩하게 연애를 했더랬죠. 처음부터 제가 적극적으로 전 남편에게 호감을 표시했기 때문에 다른 여자들이 감히 전 남편에게 다가올 생각도 못하기도 했고요. 지금 생각하면 뭐가 그렇게 좋다고 매달렸는지 싶네요. 하여튼 어린 마음에 제 사랑만이 진실한 사랑이라고 생각했고 첫사랑이었던 전 남편은 평생을 함께해야 할 제 하나뿐인 짝이라고 생각했어요. 같은 학교에 같은 전공에 겹치는 게 많다 보니 공유하는 지인도 비슷했습니다. 집안 환경도 저희 두 사람이 크게 차이나지 않았고요. 둘 다 부잣집에서 크지 않았지만 부모님께서 대학까지 집에서 보내주실 정도의 그런 경쟁력은 있으셨어요. 사회 경험 삼아서 아르바이트를 해보긴 했으나 집에서 용돈도 주셨기 때문에 굳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형편도 아니었어요. 학생 때까지만 해도 집에서 주시는 용돈으로 데이트 비용을 충당하기도 충분했고요. 한마디로 자라면서 돈 때문에 쪼들려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모님께 감사드려야 할 일이죠. 그러다 보니 돈 씀씀이나 사고방식도 비슷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나면서 싸우는 일도 손에 꼽게 드물었기 때문에 어쩜 이렇게 나한테 꼭 맞춘 듯한 사람이 있는 건지 신기할 지경이었어요. 동기들도 항상 입을 모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니들은 진짜 졸업하자마자 결혼할 것 같다. 이렇게 유런하게 사귀어놓고 헤어지면 너네는 이혼이나 마찬가지야. 저 역시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졸업해 취업하고 자리를 잡은 후 군 입대를 하느라 저보다 몇 년 늦게 전 남편이 사회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저희 청첩장이 나왔을 때도 다들 그러려니 하는 반응이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희가 학생 때 연애할 때부터 양가 부모님과도 돈독히 지냈습니다. 거의 친구 집 드나들듯이 서로의 본가를 드나들며 집 데이트도 자주 했고 부모님께 밥도 자주 얻어먹다 보니 결혼 전에 이미 양가 식구들과 가족처럼 지내게 되었어요. 서로의 형제들과도 아주 가깝게 지냈어요. 제 남동생과 전 남편도 사이가 좋은 편이었으나 저랑 전 남편의 여동생인 전 시누이는 정말 단짝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고맙게도 겨우 1살 차이인 전 시누이가 저를 언니 하면서 살갑게 잘 따라주었거든요. 오죽하면 자기 친오빠인 전 남편보다도 저를 더 좋아할 정도였으니까요. 언니 빨리 오빠랑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언니가 진짜 우리 가족이 될 거 아냐. 지금도 잘 지내는 걸 뭐. 넌 내가 그렇게 좋아? 당연하지. 할 수만 있으면 쓸모없는 오빠 내다버리고 언니가 내 진짜 언니였으면 좋겠어. 저는 남동생이랑 나이 차이가 6살이나 나서 지금도 거의 아기 보듯 하거든요. 그래서 남매간 사이가 돈독한 편이라 몰랐었는데 연년생인 오빠랑은 원래 원수 같은 사이인 게 정상이라는 전 시누이 말에 그러려니 했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다 보니 본래 성격 자체가 장난기가 많은 전 남편이 항상 전 시누이를 툭툭 건드렸거든요.
예민하고 새침대기 같은 면이 있는 전 시누이 입장에서는 그게 참 짜증스러웠던 모양이에요. 성격 자체가 짓궂은 장난 같은 건 잘 안 치고 늘 자기 편만 들어주는 저에게 마음을 많이 주었던 것도 그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전 시부모님 역시 일찌감치 저희 둘 사이를 인정해 주시고 결혼 전부터 저를 거의 며느리 대접해 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전 남편을 사위처럼 생각하셨고요. 사실 저희가 알고 연애를 시작한 건 아니었는데 전 시아버지와 저희 친정엄마의 오빠, 그러니까 제 외삼촌 되시는 분이 고등학교 동창이시더라고요. 양가 부모님과 함께 첫 식사 자리에서 전 시아버지께서 먼저 저희 엄마 얼굴을 알아보시는 바람에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일사천리였습니다. 가영이가 누굴 닮아 이렇게 똑 부러지나 했더니 어릴 적 제 엄마를 똑 닮아 그랬구만. 아유, 넉살 좋은 건 정말 여전하시네. 세상 참 좁네요. 그렇죠? 그렇게 양가 부모님끼리의 친목 모임도 잦은 편이었죠. 이렇듯 결혼 전부터 양가 가족끼리 서로 격이 없이 어울렸기 때문에 당연히 결혼하고 나서도 내 집이 네 집인 양, 네 집이 내 집인 양 잘 섞여서 살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양가 부모님 사이가 좋았어요. 특히 전 시아버지와 저희 부모님이 아주 돈독하셨죠. 전 시어머님은 성격이 약간 깍쟁이 같으셨거든요. 낯도 가리는 편이었지만 친해지는 것도 쉬운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별말 없이 본인 남편과 빠짐없이 저희 부모님과의 모임에 참석하길래 내심 저희를 가깝게 생각한다고 받아들였죠. 하지만 그래도 시자는 괜히 시자 소리를 듣는 게 아니더군요. 제가 결혼해서 정말 본인 며느리가 되자 결혼 전에는 안 하시던 말씀을 자꾸 하시더라고요. 사실 내가 너희들이 서로 좋다고 하는데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까봐 말을 아끼기는 했지만 너희들 결혼시키면서 아쉬움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니야. 나도 아들 가진 엄마인데 왜 기대하는 바가 없었겠어. 이왕이면 우리 아들 앞으로 출세에 좀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집안 아가씨도 탐나기도 했었고 나랑 비슷한 성격에 정말 딸 같은 며느리 바라기도 했었어. 아무래도 내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남지. 솔직히 저는 저 소리를 처음 듣는데 뭐 어쩌라고 싶더라고요. 그동안은 그런 티라고는 전혀 안 내시다가 결혼식이 딱 끝나고 저러시는데 내가 왜 저런 소리를 듣고 있어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것도 본인 아들에게 한 소리 들을까 싶어 저랑 전 시누이만 남겨진 자리에서 저러는 것이 솔직히 좀 얄미웠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제 오빠보다 항상 제 편을 들어주는 전 시누이가 먼저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는 지금과 시집온 사람한테 무슨 소리라는 거야. 언니가 오빠보다 빠지는 게 뭐가 있다고. 엄마 그런 소리 하면 시집살이 시킨다는 소리 들어. 아무리 우리가 언니랑 가깝게 지냈어도 할 말이 있고 아들 말이 있지. 당신 딸임에도 불구하고 매섭게 질책하는 전 시누이 말을 듣는 전 시어머니의 얼굴이 무한으로 빨개졌습니다. 그러니까 왜 본전도 못 찾을 소리를 해서 사람 기분을 상하게 만듭니까? 아마 전 시누이가 먼저 선수를 치지 않았더라면 저도 가만히 듣고 있지 않고 대받아쳤을 거예요. 아무래도 전 시어머니가 아쉽다고 표현한 제 성격은 바로 이런 점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할 말이 있어도 속에 꽁하니 담아뒀다 저렇게 좋지 못한 타이밍에 한 번씩 떠트리는 전 시어머니와 달리 저는 타고난 성격 자체가 뭘 담아두질 못하는 편이었거든요. 소위 말하는 돌직구라고 해야 하나.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신경을 쓰긴 하으나 상대가 누구든 가리지 않고 할 말은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게 전 시어머니 딴에는 곱깝게 느껴졌던가 봅니다. 결혼 초에 저런 일이 있기는 했으나 기본적으로 양가 식구들 모두 저희 결혼을 반기셨습니다. 여전히 결혼 전과 마찬가지로 양가를 자유롭게 오가며 교류도 활발하게 했고요. 전 남편이 자리를 잡자마자 결혼을 했으니 저희 친구들 중 저희가 가장 빨리 결혼한 축에 속했어요. 그럼에도 양가 부모님 가족들과 가깝게 지내는 저희 모습을 보며 부러워하는 친구들도 참 많았더랬죠. 난 솔직히 시집가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괜히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별로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거든. 근데 얘들처럼만 살 수 있을 것 같으면 결혼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얘들이야 워낙 특이 케이스인 거고 저렇게 사는 게 어디 쉬워? 대부분은 시가 때문에 있는 대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는 거지. 너희들은 진짜 복 받은 거야. 동기 모임에 전 남편과 함께 참석할 때마다 동기들의 부러움 섞인 여유를 듣다 보면 저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저 역시 저희 관계가 참 이상적이라는 생각은 항상 했었거든요. 어릴 적부터 저희 친정부모님처럼 서로에게 가장 다정한 사람이 되어 다복하게 사는 것이 꿈이었던 제게는 더 바랄 것 없을 정도로 행복한 나날들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결혼하고 3년이 넘어가도록 아이 소식이 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봤자 겨우 20대 중반을 겨우 넘겨 이르게 결혼했기 때문에 아이가 급한 지경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 사실 그래서 내심 아이에 대한 기대가 더 있었거든요. 저나 전 남편 모두 신체 건강하고 나이 젊으니 기다리다 보면 자연히 금세 아이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나 아이 없는 결혼 생활이 3년이 넘어가기 시작하자 괜히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오죽하면 전 남편 몰래 혹시 내가 모르는 이상이 있는 건 아닌가 싶어 검진까지 받아봤겠어요. 하지만 산부인과 검진 결과는 매우 좋았습니다. 아이 가지는데 전혀 이상이 없다는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고서야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셨죠. 그전까지는 아이에 대해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던 양가 부모님들도 저희 나이가 30대에 접어들기 시작하자 은근히 손자를 바라시더라고요. 벌써 결혼한 지 5년이 가까워오는데 저희가 일찍 결혼해서 그렇지 양가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꽤나 오래 참으신 편이었죠. 전 남편에게 따로 언급을 하지는 않았으나 저는 첫 산부인과 정밀검진 이후 주기적으로 상태를 체크해왔습니다. 그러니 만약 저희 둘 중 누군가 문제가 있어 아이가 생기지 않은 거라면 저보다는 전 남편 쪽이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너한테 문제가 있어서 우리한테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걸지도 모른다는 얘기는 쉽게 꺼낼 수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제 딴에는 전 남편을 배려하느라 그랬던 건데 여전히 아이가 생기지 않자 전 남편도 슬슬 초조해지기 시작했던 모양이에요. 자기 검사 한번 받아보면 어떨까? 요즘은 그냥 건강관리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사 받고 그런데. 말로는 제 건강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 의도가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자기는 쏙 빼놓고 저만 검사를 받으라는 것도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당연히 자기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태도였어요. 그럼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건 당연한 걸까요? 그동안의 꾸준한 관리로 끌릴 게 하나도 없었던 제 입장으로서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자기 배려한다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싶어 발끈한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그런 거면 나 혼자 받을 게 아니라 당연히 같이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 말은 그렇게 해도 아예 안 생긴다고 그러는 거잖아. 어떻게 나한테만 문제가 있을 거라고 확신해? 제 딴에는 조심해서 말한다고 돌려 말한 건데 제가 핵심을 찌르자 남편이 당황하더라고요. 제 말을 그저 제가 기분 상해서 쏘아댄 거라고 생각했는지 전 남편이 저를 달래려고 들었습니다. 그래, 자기 말이 맞지. 내가 실수했네. 우리 같이 검사 받아보자. 자기는 당연히 별 문제 없을 테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하는 전 남편한테 여전히 마음이 상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게 하면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기에 이것도 기회다 싶었죠. 그렇게 전 남편과 함께 받은 산정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야 말할 것도 없이 건강하고 깨끗하게 나왔죠.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은 아니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정자 활동성을 촬영한 영상인데요. 옆에 보시면 이게 정상 수치고요. 환자분이랑 차이를 아시겠나요? 환자분 경우는 정상 수치에 비해 정자수나 정자 운동성이 많이 떨어지는 편이세요. 한마디로 말해 임신이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렇다고 남들처럼 임신이 쉽지는 않다는 거였습니다. 쉽게 말해 전 남편 쪽이 난임이었다는 거죠. 그 소리를 들은 전 남편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었습니다. 당연히 자기는 그쪽으로는 건강하다고 자부했는데 전혀 뜻밖의 소리를 들으니 남자로서 자존심이 꽤나 다친 모양이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은 제 입장으로서는 이제 저 때문에 아이 안 생긴다는 은근한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외에는 딱히 좋을 게 없었죠. 어쨌든 우리에게 아이가 쉽게 생기지 않을 거라는 걸 확인받기도 했고 제 쪽에만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전제한 전 남편에게 기분이 상하기는 했으나 저라고 이런 결과를 바란 적은 추호도 없으니까요. 전 시부모님도 내신 전 남편과 생각했던 게 비슷했던 모양인지 제가 직접 전하지든 못하고 전 시누이를 통해 소식을 전해 듣고 적잖이 놀라신 모양이었습니다. 자기 아들 때문에 아이가 잘 안 생기는 거라는데 이제 제 탓도 못하실 거고 전 시어머니 속도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 무렵에는 제 몸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니냐고 저를 은근히 긁곤 하셨거든요. 애초부터 자식 낳겠다고 저 사람이랑 결혼한 것도 아니고 저는 이루 씨만 있으면 돼요.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어떻게 아쉬움이 없을 수 있겠으나 자식은 부모 뜻대로 생기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애초부터 우리 사이에 아이가 없는 거였다면 하늘의 뜻이 그러할진데 우리가 뭘 어찌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싶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검사받기 전부터 이런 상황을 아예 예상하지 못했던 것도 아니었고요.
이미 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마음의 정리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에 진심으로 저는 괜찮다는 뜻을 전한 거였는데 전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저 말조차 자기 아들의 허물을 짚는 수치스러운 말이었던 모양입니다. 사실 이제 와서 이야기지만 제 입장에서는 전 남편 쪽에 하자가 있는 입장인 거잖아요. 제 쪽에서 못마땅해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전 시어머니 눈치까지 보려니 이게 무슨 짓인가 싶더라고요. 그 뒤로 전 남편이 눈에 띄게 의기소침해졌습니다. 난임 치료를 받는 여성분들도 마음의 고충이 참 크시겠지만 난임은 남자들 입장에서도 참 자존감이 떨어지는 일인가 보더라고요. 이게 참 아내인 제 입장에서 이불 떼기가 난감한 문제라서 뭐라고 말을 하기도 참 그렇더라고요. 그저 혹여나 제 말 한마디에 전 남편이 더 위축될까 싶어 말도 더 조심스럽게 하게 되다 보니 의도치 않게 저희 둘 사이도 좀 서먹해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희 친정부모님 입장에서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죠. 제가 애써 임신이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렸으나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 그런 소리가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습니다. 여자 쪽이 임신이 힘든 것 같으면 시험관하기니 수정이니 뭐 이것저것 시도라도 해볼 수 있지. 남자 쪽이 저러면 별달리 할 수 있는 조치도 없고 정말 어쩌니? 너희가 일찍 결혼할 때 내심 남들보다 이르게 손주 품어볼 수 있겠다 싶어 기대했었는데 우리도 우리지만 네가 얼마나 단란한 가정 꾸리는데 진심이었는지 아는데 어떻게 부모 맘이 아무렇지 않을 수가 있겠어. 저야 전 남편을 사랑한다는 마음 하나로 다른 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함께 자식 낳아 키워본 부모님들 생각은 역시 다르시더라고요. 지금이야 사랑만으로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이 들어 자식의 부재를 느끼면서도 그럴 수 있을지 걱정하시는 게 제 눈에 뻔히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잖아요. 그저 전 남편이 어서 마음을 추스러주기만을 바라고 또 바랬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또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어요. 어느새 결혼 8년 차에 접어들다 보니 결혼한 친구들로부터 하나 둘 2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부분이 저희보다 한참 늦게 결혼했는데도 아이를 본다고 하니 제 기분도 이렇게 싱숭생숭한데 전 남편 마음은 오죽할까 싶었습니다. 한동안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변에서 저런 소식이 자주 들려오다 보니 전 남편 심기가 꽤 날카로워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많이 참으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다투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별거 아닌 일에도 전 남편 말투는 늘 어떻게든 제게 싸움을 걸려고 하는 사람 같았고 제가 참다 한마디 하면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게 반복되었죠. 어떨 때는 서로 소리 지르며 싸우면서도 뭐 때문에 싸웠는지 기억도 못할 정도였어요. 당신 말을 꼭 그런 식으로 해야겠어? 나 진짜 요즘 당신 눈치 보여서 숨도 제대로 못 쉬어. 내가 당신한테 뭘 바라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 그냥 집에서 우리 둘만 있을 때라도 편하게 지낼 수는 없겠어? 또 다 내 잘못이라는 거야? 눈치를 봐도 내가 당신 눈치를 보지 당신이 왜 내 눈치를 봐? 제 눈치를 본다는 사람이 어떻게든 제 잘못을 찾아내려고 저리 혈안이랍니까? 그 즈음에 전 남편은 이미 제가 사랑하던 20살 시절의 그 다정한 사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이 문제야 사랑으로 당연히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저와는 달리 전 남편은 자신의 난임 판정이 자기 인생의 어마어마한 오점으로 남은 것 같았어요. 그 콤플렉스가 자기와는 달리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저를 볼 때마다 더 실감이 났겠죠. 그걸 이해하지 못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아무 잘못도 없으면서 전 남편 눈치를 그리 봤던 거니까요. 하지만 그 문제로 전 남편의 자격지심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자 부부 관계 자체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제가 결혼해서 이렇게 살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당시 심적으로 너무 괴로웠어요. 이럴 때마다 저를 위로하고 달래주었던 게 바로 전 시누이였습니다. 그 무렵에는 전 시누이도 결혼해서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본인 오빠임에도 불구하고 여자 쪽인 제 입장을 잘 이해해 주더라고요. 언니가 진짜 보살이다 보살이야. 언니가 자기를 얼마나 봐주고 있는데 못긴 놈이 성낸다더니 왜 자기가 저래? 그런 자기 보는 언니 속이라고 어디 속이겠어? 내가 너 아니면 어디 가서 이런 소리를 하겠어. 속이 답답하고 문드러져도 다른 것도 아니고 내 사람 허물인데 어쩌겠어. 그저 내가 안고 가야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양가 관계도 애매해졌습니다. 양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건 결혼시킨 자녀 부부가 사이가 좋을 때나 가능한 일이었다는 걸 그제야 깨닫게 되었어요. 저희 집에서는 하자이는 사위 때문에 매일같이 마음고생해서 딸내미 살이 쑥쑥 빠지는데 사위가 예뻐 보일 수가 없었겠죠.
그나마 전 시아버지께서는 아이를 원함에도 전 남편 때문에 애써 욕심을 누르고 사는 당신 며느리에게 미안한 마음에 전보다 더 살뜰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나 전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마치 자기 아들에게 하자 도장을 찍은 게 저라도 된다는 듯이 저를 원망하는 것 같았어요. 사실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누군가와 결혼을 했는데 계속 아이가 안 생기면 검사를 했겠죠. 그러니 저 자체보다는 며느리가 될 그 누구라도 전 시어머니 눈에 미워 보였을 거예요. 하필 재수없게 그 자리를 제가 차지한 셈이고요. 그래도 본인 아들 쪽에 문제가 있는 거라는 인식은 하고 계신 모양인지 예전처럼 저를 은근히 긁는 일은 좀 줄어들었어요. 비록 불만에 가득 찬 못마땅한 시선은 여전했으나 그 무렵에는 저도 전 남편과의 갈등 때문에 다른 데에 기운을 소비할 정신이 없었죠. 전 남편과 소원해지다 보니 허한 마음을 다른 지인들과의 만남으로 풀게 되더라고요. 사실 연애할 때도 그렇고 결혼해서 양가 집안 모두 사이가 좋았을 때도 그렇고 그 생활이 너무 마음에 들다 보니 오로지 저희 식구끼리만 어울리려고 하고 다른 지인들과의 관계에 소홀했던 게 사실이었어요.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고 나니 친구들을 찾으려고 하니 좀 미안하기도 하고 무안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이 허하니 그런 염치 없는 짓도 하게 되더라고요. 다들 티는 내지 않았지만 친구들도 대강 돌아가는 상황은 짐작한 듯 했습니다. 다른 거 묻지 않고 살갑게 맞아주는데 그저 고맙더라고요. 흐른 시간이 시간인 만큼 친구들 사는 모습도 은근히 변한 게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저랑 마음이 잘 맞던 친구는 최근에 자기 회사를 새로 차렸다기에 놀랐습니다. 그 친구는 언론학을 전공해서 기자를 하던 친구였어요. 정의감과 사명의식이 투철한 아주 강직한 친구였죠. 나름대로 제 성격도 한 돌직구 하는 탓에 통하는 게 많은 친구였습니다. 유명 신문사에 기자로 취업해서 바쁘게 사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남들은 들어가기도 힘들다는 그 좋은 회사를 때려치우고 독립 언론사를 꾸렸다는 소식에 역시 대책에 사는 친구구나 싶었습니다. 나라고 잘 다니던 회사 때려치우고 싶었겠어? 다 위에서 압박이 들어오니까 더러워서 때려치운 거지. 술을 꽤 많이 마시자 그 친구 입에서 전말이 술술 나오더라고요. 하는 말을 듣자니 한 국회의원의 비리를 파헤치다 그 국회의원이 언론사 쪽에 압박을 넣고 괴롭힘이 보통이 아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결국 기사는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한직으로 밀려난 친구가 견디다 못해 제 발로 회사를 걸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해당 국회의원 이름까지 듣게 되었는데 낯익은 이름이라 또 놀랐어요. 제가 정치에 대한 지식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만 지역구 의원 이름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사실 투표할 때도 썩 인상이 좋다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뒤에서 그런 더러운 짓거리까지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괜히 저까지 그 국회의원이 싫어지더라고요. 너도 참 고생이 많았다 싶어 그 친구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너 같은 사람이 압박받지 않고 하고 싶은 거 다 쓰면서 살아야 세상이 좀 살만해질 텐데. 네가 고생이 많다. 내가 이렇게 물러설 줄 알아? 어디 한번 꼬투리만 잡혀봐. 내가 내 인생을 걸더라도 그놈 끌어내리고 말 거야. 그 고초를 겪고도 기세가 꺾이지 않은 친구를 보며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렇게 공격적으로 자기 문제를 드러낼 수 있는 친구가 부럽기도 했어요. 저야 제 전 남편 난임 문제로 부부 사이가 나빠졌다는 말을 어디다 털어놓기도 참 그렇잖아요. 한번 대판 싸우고 난 이후라 그런지 그래도 전보다는 전 남편과 저 둘 다 싸움의 단초를 제공하지 않으려고 한동안 조심했습니다. 살얼음 같은 평화가 지속되는 와중에도 전 남편은 괴로움을 차라리 일로 잊고 싶었던 모양인지 야근하는 날이 잦아졌죠. 저 역시 얼굴을 볼 때마다 다투느니 차라리 각자의 시간을 조금 가지며 서로의 격앙된 감정을 좀 식히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지낸 게 효과가 좀 있었던 모양인지 전 남편 태도가 간만에 좀 부드러워졌습니다. 신혼 초에는 전 남편이 일찍 퇴근해서 저녁을 만들어주는 경우도 자주 있었는데 나는 문제로 갈등을 겪은 이후로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퇴근하고 들어왔더니 야근으로 최근 얼굴을 보기 힘들었던 전 남편이 주방에서 앞치마를 메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자 참 좋았던 저희 신혼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우리한테도 저런 좋은 시간이 있었지 싶어 괜히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왔어? 왔으면 얼른 손 씻고 앉아. 당신이 좋아하는 두부찌개 끓여놨어. 다정한 말투가 꼭 제가 사랑하던 본래의 그 사람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서로 마주보고 저녁 식사를 하는 그 시간이 참 애틋하게 느껴졌습니다. 전 남편이 식사를 하며 제게 그러더라고요. 내가 당신한테 참 송구스럽고 내세울 게 없어서
못난 자격지심에 당신을 더 힘들게 한 것 같아. 나도 이제 정신 차리려고.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어, 여보. 전 남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툭 떨어지더라고요. 정말이지 저 사람에게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 마음 보듬어주며 살아가는 것 하나가 제가 바라는 전부였어요. 이제야 저 사람이 마음을 다잡았구나 싶어 불안했던 마음이 눈녹도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이 용기 내준 만큼 나도 더 노력해야겠다고 단단히 다짐을 했더랬죠. 저는 그게 화해의 손길이라고 생각했는데 내막은 그렇지가 못했던 모양이에요. 전 남편과 예전처럼 지내는 날들이 이어지며 제 기분도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전 신우이에게 연락을 받았을 때도 전에 없이 밝은 제 목소리 톤에 전 신우이가 놀라는 기색이더라고요. 언니, 혹시 오늘 퇴근하고 시간 돼? 왜?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전 신우이에게 기다리던 아이가 찾아온 참이었습니다. 제 오빠 때문에 아이에 대한 미련을 애써 접고 사는 올케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었는지 전 신우이가 임신 후에도 애써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피하며 제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해도 시댁에서 제 생각을 가장 많이 해주는 게 전 신우이였죠. 임신한 것만으로도 힘들 텐데 고운 마음을 써주는 게 고마워 한 말에 전 신우이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니야, 무슨. 그냥 언니 얼굴 보고 싶어서 그래. 그러마 약속을 하고 전 신우이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저랑 비슷하게 할 말은 제대로 하는 전 신우이인데 그날따라 말 꺼내는 걸 어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무슨 힘든 말을 하려고 저러나 싶어 기다리고 있으니 드디어 결심을 한 듯 저 신우이가 입을 뗐습니다. 언니, 요새 혹시 오빠 좀 이상한 거 없어? 행동에 변화가 생겼다거나 뭐 그런 거. 난임 문제 이후 전에 없이 전 남편과 잘 지내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말했죠. 네 오빠 요새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요즘만 같으면 정말 더 바랄 게 없다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알고 있는 전 신우인이 당연히 좋아할 줄 알았는데 제 말에 대번에 전 신우의 얼굴이 와라 구겨졌습니다. 이 망할 놈이 진짜. 저희 부부 잘 지내고 있는데 왜 이러나 싶어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전 신우의 얼굴이 너무 참담해 무슨 말이 나올지 두려워 차마 대묻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언니, 오빠 그 인간 아무래도 여자가 있는 것 같아.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소리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희 사이가 가장 나쁠 때도 전 남편이 바람을 피울 거라는 생각조차 안 해봤기에 전 신우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읽었는지 전 신우이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 친정 갔다가 우연히 엄마랑 오빠 하는 얘기 들었어. 제대로 이혼하려면 언니를 유책 배우자로 만들어야 하는데 오빠 그놈은 난임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언니 약점을 찾아야 한다고. 그러면서 엄마가 그러는 거야. 너 지금 여자까지 있는 거 절대 들키면 안 된다고. 처음에 나도 잘못 들었나 싶었어. 그러니까 전 시모와 전 남편이 작당하고 이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저를 방심하게 하려고 전에 없이 다정하게 굴었다고 생각하니 이 모든 게 현실같이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 신우이가 없는 말을 할 사람도 아니었죠. 무엇보다 아무리 저와 가깝게 지낸다고 해도 전 남편은 친오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 때까지 전 신우이 마음에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뭔가 잘못된 걸 거야. 그 사람이 요즘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사람이면 어떻게 그래놓고 내 뒤통수 칠 생각을 해. 아니야, 아닐 거야. 언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저쪽에서 저렇게 작정하고 나오는데 까딱하다간 언니만 온팡 뒤집어쓰게 생겼다고. 가뜩이나 언니 상처 많은데 이런 얘기 하는 게 맞나 나도 고민 많이 했어. 하지만 언니가 자기한테 어떻게 했는데 사람을 이렇게 기만할 수가 있어? 전 신우이가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계속 현실 부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죠. 물론 마음 추스르느라 정말 죽을 지경이었으나 전 신우의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이지 이런 꼴을 그저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날 무슨 정신으로 집으로 돌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저 좋아하는 저녁을 해주겠다며 살갑게 해주는 전 남편이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떠올리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소화가 안 된다며 혼자 침대 속에 파묻혀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가 터지도록 고민했죠. 그로부터 며칠 뒤 여전히 자신과 저녁을 함께하지 않는 저를 걱정하는 신용을 하는 전 남편을 제 앞에 앉혔습니다. 그러고는 서류 봉투를 하나 내밀었죠. 나 당신 여자 있는 거 알고 있어. 제 말에 전 남편 얼굴에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제가 눈치를 챌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겠죠. 그걸 자기 여동생에게 전해 들었다는 걸 알면 저 인간 표정이 어떻게 될까 싶었습니다. 보면 알겠지만 상대가 누군지도 어느 집안 따님인지도 다 알고 있으니까 발뺌해서 수고스러운 짓 안 했으면 좋겠다. 허겁지겁 사진을 확인할수록 시시각각 변하는 전남편 표정을 보고 있자니 이 결혼의 말로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서 서글퍼졌습니다. 지난 며칠간 전남편의 외도를 알고 난 후 심부름 센터에 의뢰해 전남편과 상간녀의 불륜 증거를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사진을 확인했음에도 다른 여자와 행복하게 웃는 전남편 모습에 제 영혼이 죽은 듯한 기분이었죠. 외도라는 게 참 사람을 죽이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저 인간에게 완전히 적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더 화가 났어요. 증거가 너무 확실하니 전 남편도 차마 발뺌을 못하더라고요. 다 알고 있다니 얘기가 빠르겠네. 나 그동안 마음이 참 힘들었어. 어디 하나 마음 붙일 것도 없고 세상이 나 다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그럴 때 내 마음에 참 위안이 돼준 사람이야. 더러운 불륜을 잘도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기 상처받을까봐 잘못한 것도 없이 귀도 못 펴고 있을 때 뒤로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있었다 생각하니 눈앞에 놈을 그만 죽여버리고 싶었죠. 그렇게 나한테 정 떨어졌으면 차라리 먼저 헤어지자고 하지 그랬어. 불륜 저질러 놓고 감히 뭐가 어째? 그래봤자 니들은 더러운 불륜 관계일 뿐이야. 나는 몰라도 그 사람은 그렇게 매도하지 마. 당신한테 그런 소리 들을 사람 아니야. 이왕 말이 나왔으니 우리 그만 이혼하자. 더 이상 이 결혼을 지속할 이유가 없잖아. 닥쳐. 감히 니놈이 어떻게 나한테 이혼설일 거네? 그 여자를 매도하지 말라고? 더러운 불륜녀 감싸봤자 그저 천박한 년한테 넘어간 등신 주제. 어디서 감히 내 앞에서 그 여자 편을 들어? 이혼 못해. 누구 좋으라고 내가 이혼을 해? 그렇게 전 남편 보는 앞에서 그간의 서름을 다 토해내듯 악을 썼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거기서 더는 진전이 없었어요. 모든 사실이 까발려지자 더는 저랑 살 생각이 없다는 듯 서둘러 짐을 싸서 나가는 전 남편을 보며 서러움에 주저앉아 꺼이꺼이 오열했습니다. 한때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제게 등을 돌려도 저 사람만큼은 제 곁에 남아주리라 생각했는데 그게 그렇게 가볍디 가벼운 관계였다 생각하니 허망함에 견딜 수 없이 마음이 쓰렸습니다. 비겁하게도 전 남편은 집을 나가고 나서 제 연락을 받지도 않더라고요. 이혼하자는 말 한마디로 자기 입장은 다 전했다는 건지 끝까지 상황을 회피하는 태도에 제 분노만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가고 있었어요. 기다리던 전 남편한테는 소식이 없고 대신 반갑지 않은 인물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전 시어머니였어요. 이루한테 얘기 들었다. 알 건 다 알고 있다고 하니 얘기가 빠르겠구나. 잔말 말고 우리 아들이랑 이혼해. 며느리 직장 앞까지 찾아와 불륜 저지른 제 아들과 이혼하라는 전 시모의 말에 입을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뭐가 그리 좋은지 통쾌해 보이기까지 한 낯짝을 보자 저게 인간인가 싶었죠. 제가 왜요? 저한테 좋을 게 뭐가 있다고요. 제가 이혼 안 해주면 그 여자야 영영 불륜녀고 당신 아드님도 결국은 불륜남으로 소문 쫙 퍼질 텐데 내가 미쳤다고 곱게 이혼해줘요? 너 언제까지 내 아들 앞길 막을 참이야? 내가 처음부터 너 마음에 안 들었어. 지금 우리 이루가 만나는 애가 어느 집 따님인지 나 알고나 그래? 무려 국회의원 따님이라고. 너같이 아무것도 볼 거 없는 집안 딸이랑 비교가 될 것 같냐고. 내 아들도 처가덕 좀 보고 팔자 좀 피자. 너랑 애도 하나 없이 삭막하게 사는데 각자 갈 길 가서 자식도 보고 살면 좀 좋아?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기가 차서 실소가 다 나오더군요. 제 아들이 씨가 없어 못 본 손자 여자 바꾼다고 볼 수 있답니까? 여전히 어떻게든 가정 파탄의 원인을 제게서 찾으려 드는 전 시어머니의 꼴을 보니 괜히 시자가 아니다 싶었죠. 네, 국회의원 따님식이나 돼서 씨도 없는 하자품을 뭘 보고 불륜식이나 저지르는지 그 여자도 어지간히 멍청한 게 아니다 싶더라고요. 사람 멋대로 다루고 싶어하는 어머님이니 어머님 수준에 딱 맞는 며느리긴 하네요. 뭐야? 제 말에 발끈하는 전 시어머니 꼴이 우스웠습니다. 그러나 그때만큼은 본인 기분보다 어떻게든 제게서 이혼 약속을 받아내는 게 중요하다 생각한 모양인지 억지로 성질을 누르더군요. 너도 애 갖고 싶어 했잖아. 네 말 맞다나 니들 사이에서 아이 보기도 힘든데 너도 새 출발하면 나쁠 게 뭐가 있니?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조용히 바로 이혼해주면 재산 분할 말고도 위자료조로 돈 3억 준비해 줄 테니 너도 너무 감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야.
이미 전 남편이 집을 나간 시점에서 이 결혼 생활은 파탄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유책 배우자인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가출까지 했으니 혼인이 깨진 건 전적으로 전 남편 책임이었죠. 소송을 걸면 무조건 제게 유리했으나 저도 길게 끌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전 남편 책임이라 하더라도 이혼 소송이라는 게 좀 사는 집 아닌 이상 위자료가 3억 원씩이나 나올 리가 없었고요. 마음이 뜬 이상 저 역시 하루라도 저 징그러운 인간들과의 관계를 더는 지속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나올 때 서류 제대로 준비해서 가지고 나와요. 사막에서 10원짜리 한 장이라도 빠지면 두 년놈들을 나락으로 보내줄 테니 헛짓거리 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합의 이혼에 대한 협의를 마쳤습니다. 제가 이혼하겠다는 것만 기다린 모양인지 드디어 전 남편 놓은 납작을 구경할 수 있었어요. 이혼도 제 손으로 못해서 지 어미 치맛자락에 매달려 나온 꼬락서니를 보고 있자니 저런 모자란 것을 아등바등 붙잡고 산 10년 가까운 세월이 아까워 장이 꼬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원하게 이혼 도장을 찍고 서류를 제출했죠. 약속대로 곧장 3억 원이 제 통장에 찍혔습니다. 상간녀와 새 출발할 생각에 감히 제 앞에서 표정 감출 생각도 못하고 두 모자 입이 귀에 걸린 꼴이 혐오스러웠어요. 자기들 새 출발에 걸림돌인 저까지 치웠으니 속이 후련하겠죠.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그런 법이 아니죠. 그래도 함께한 세월이 10년이 다 돼가는데 니놈도 낯짝이 참 두껍다. 지금이야 세상이 다 네 것 같지? 그게 언제까지 가는지 두고 보겠어. 다 끝난 마당에 내뱉는 악담 정도로 생각했는지 가소롭다는 듯 쳐다보는 전시무였습니다. 그나마 전 남편 놈이 제 눈치를 살피는 것 같았으나 어차피 제 어미랑 똑같은 놈이었죠. 그렇게 저는 두 인간들을 남겨두고 미련 없이 돌아섰습니다. 다음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한 국회의원 자녀의 불륜 이슈가 검색어로 등장했습니다. 첫 기사는 이니셜로 등장했으나 원래 불륜처럼 자극적인 화제야 네티즌들 관심을 끄는 법 아니겠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국회의원의 실명이 떴죠. 제가 거주하던 지역구의 국회의원이었던 한택수였습니다. 신상이라는 게 한번 털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것이다 보니 당사자인 상간녀 신상 역시 금세 밝혀졌습니다. 국회의원 한택수의 딸 한지호의 사진이 순식간에 인터넷에 쫙 퍼졌습니다. 본래 국회의원 딸이야 네티즌들 관심을 자극하는 신분은 아닙니다만 불륜은 또 얘기가 다르니까요. 해당 불륜녀가 상간남의 아내와 이혼시키려고 돈까지 먹여 협박했다는 이야기가 곁들여지면서 국회 게시판은 한택수와 한지호에 대한 욕설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전 남편과 전 시어미가 득달같이 저한테 달려오더군요. 퇴근길에 제 집 앞에 죽치고 앉아있는 꼴을 보니 발등에 불이 떨어져도 단단히 떨어졌다 싶어 고소했습니다. 그 대단한 집 양반들이 고작 저 못난이들 때문에 그 소문을 겪고 있는데 저것들을 가만히 둘 리가 있겠습니까? 그 기세를 못 견디니 어떻게 해보겠다고 감히 저한테까지 찾아올 생각을 한 거겠죠. 남의 집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니들 꼴 보기 싫으니까 내 집 앞에서 썩 꺼져.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뭘 어쨌길래 네 주제에 그 높으신 분들 기사를 터뜨려? 어제 이혼 도장까지 잘 찍어놓고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너랑 이혼 도장 찍었지 너 가만히 둔다고 그랬어? 너는 물론이고 그 더러운 년한테도 곧 상간녀 소송장 갈 테니까 둘이 손잡고 소송 준비나 해. 위자료를 3억씩이나 받아놓고 이게 무슨 짓이야? 그럴 거면 내 돈 다 토해내. 자식 새끼 개새끼로 키워놨으면 그 정도는 써야지. 곧 국회의원 사돈 되실 분이 간이 그렇게 콩알만 해서 쓰겠어? 아, 기사까지 난판이니 그것도 물 건너 갔다고 봐야 하나? 천박하게 노란한 주제에 신나서 어쩔 줄을 모르더니만 꼴 좋네. 저들 꼴을 한껏 비웃는 저를 보며 전 남편과 전 시어미가 분해서 부들부들 떨었으나 제까지 것들이 뭘 어쩔 수 있었겠어요. 기사가 나가는 건 이혼 도장을 찍기 전부터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린 독립 언론사 차린 친구 기억하시나요? 그 친구를 자천시켰다는 게 바로 저 국회의원 한택수였거든요. 일이 풀리려니 이렇게 풀리려나 싶어 저도 속으로 많이 놀랐습니다. 저는 모은 불륜 증거를 가지고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친구의 불행을 미끄러 자기 일을 이용하는 것 같아 죄스러워했지만 그 친구 좋고 저도 좋은 일에 서로 협력하는 건데 그럴 거 없다는 제 설득에 결국 저를 도와주었어요. 처음 시작은 자녀의 불륜 기사였으나 그건 사람들 이목을 끌기 위한 시발점에 불과했습니다. 전에 없이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된 국회의원 한택수의 비리 기사가 연달아 터진 건 그 다음이었죠. 자식의 불륜을 저지른 국회의원의 실책은 콩 심은 데 콩 났다는 점에서 더더욱 대중의 분노를 이끌기에 충분했습니다.
내가 이걸 이런 식으로 터뜨리게 될 줄은 몰랐네. 비록 네 안 좋은 가정사까지 끌어온 게 미안하지만 준비하면서도 내가 그놈 끌어내릴 날이 올까 했는데 다 네 덕분이다. 감사 인사를 해도 모자랄 판에 기자 친구가 제게 감사를 전하더라고요. 그거야 그 친구가 그동안 열심히 취재한 덕이니 제가 공치사 들릴 일은 아니었으나 어찌되었든 저희 둘 모두 원하는 바를 이뤄냈으니 윈윈한 셈 치자 싶었습니다. 상간녀 신상까지 쫙 퍼진 판에 불륜남이라고 안전하게 신상을 지킬 수 있었겠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전 남편 얼굴을 아는 사람이라면 금세 알아차릴 수 있도록 엉성하게 모자이크가 된 두 사람의 불륜 증거 사진도 인터넷에 심상치 않게 떠돌아다녔습니다. 전 남편과 같은 학교 같은 전공이라서 웬만한 지인은 다 겹친다는 얘기는 처음에도 해드렸죠. 지인들 사이에서 국회의원 딸이랑 바람나서 대학 때부터 사귄 10년간 같이 산 조강지처를 벌인 짐승 같은 놈으로 전 남편 신상이 거론된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연애할 때부터 제가 얼마나 전 남편에게 지극정성이었는지를 실시간으로 보았던 친구들이었기에 거의 모든 지인들이 남편으로부터 등을 돌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제 이혼은 작은 불씨에 불과했으나 그 결과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간 미꾸라지같이 혐의를 피하며 지저분한 짓을 일삼던 국회의원 한택수도 이번만큼은 형의를 피해가기 힘들었거든요. 곧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검찰에 출두하는 한택수의 영상이 송출되더니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형까지 받으며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기 때문에 솔직히 좀 당황했어요. 기사를 최초로 터트린 제 친구는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습니다. 그렇게 바쁜데도 원하던 일을 하니 얼굴이 반질반질한 친구를 보면서 정말 천상 기자다 싶더라고요. 제 불륜 때문에 본인 집안이 풍비박산 났는데 상간녀라고 멀쩡하겠습니까? 귀하신 댁 자제분이라 남의 가정 찢어놓고도 면상 한 번을 못 봐서 배알이 꼴렸는데 전국에 상간녀로 얼굴이 다 팔리고 밖을 나다니지도 못하는 꼴을 보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딜 언감생신 남의 남자를 탐을 냅니까? 일이 이 지경까지 왔는데 그 둘이 잘 될 리가 없었죠. 결국 상간녀와 전남편이 깨졌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전남편에 대한 미련이 털어진 모양인지 그러려니 싶더라고요. 사실 그 둘이 결혼해서 더 지옥을 맛봤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국회의원 쪽에서도 끈떨어진 인연이라고 고작 전남편 따위를 사유로 맞을 생각은 없었던 모양입니다. 뒤늦게 제가 이혼을 당했다는 소식과 본인 아들이 무려 지역구 국회의원 딸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소식을 매체로 전해 듣게 된 전 시아버지가 시댁을 뒤엎어 놓은 건 전 시누이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시댁도 그야말로 집안이 뒤집혔죠. 아들 신상이 그렇게 더러운 일로 털렸는데 가족들한테라고 아무 영향이 없을 수 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본인 아들이 지은 죄인데 전 시아버지 성정에 제 탓을 하실 분은 아니셨어요. 내가 먼저 알았더라면 네가 보는 앞에서 그놈 뺨이라도 한 대 쳐줬을걸. 그 모진 일을 너 혼자 겪게 만들어 내가 너한테 뭐라 할 말이 없다. 험한 일일 일랑 다 있고 그저 너만 생각하면서 부디 잘 살아야 한다. 마지막 인사를 건네시는 전 시아버지를 보며 전 시어머니 같은 인간한테는 참 분에 넘치는 분이다 싶었습니다. 그건 전 시누이 역시 마찬가지였죠. 언니 고생 많았어요. 비록 저 개차반 같은 인간 때문에 많이 힘들었겠지만 앞으로 언니 앞길에 좋은 일만 있길 바랄게요. 국회의원 사돈 볼 생각에 붕 떠있던 시어머니 기대가 박살난 후 내 돈 내 돈이라는 말을 달고 살며 집구석에 들어넣었다는 소식을 전하며 전 시누이가 제 앞날의 행복을 기원해 주었습니다. 전 시누이 아니었다면 영문도 모르고 억울하게 이혼당할 뻔한 생각을 하니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저 역시 아이와 전 시누이의 행복을 빌어주었어요. 전 남편 역시 국회의원 딸과 불륜을 저지르다 팽당한 모자란 놈으로 앞뒤로 손가락질 받을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소식 역시 지인들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렇게 남눈 신경 쓰고 자존심이 강한 놈인데 그 꼬인 성격에 딱 죽을 맛일 겁니다. 그럼 조강제쳐 내팽개치고 다른 년이랑 놀아다니면서 그 정도도 안 당할 줄 알았나요? 기왕이면 다른 사람들 입에 가능한 오래 회자되어서 놈 신경줄을 끊어먹었으면 싶었습니다. 그렇게 제 구질구질한 결혼 생활은 끝을 맺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으니 아프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으나 그래도 대갚아줄 만큼은 대갚아준 것 같아 속은 후련해요. 요즘은 혼자 지내며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평안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연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속 썩을 일 없이 마음 편한 날들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사연 보내는 상상을 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겠다, 저렇게 해봐야겠다, 이런저런 생각은 정말 많이 해왔는데 막상 글로 옮겨 적으려 하니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캐캐묵은 제 오랜 이야기를 하려니 그런지 알 수 없지만요. 어느 정도 의식의 흐름대로 적게 된 점, 다소 두서없고 정신없는 점, 부디 넓은 양해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 경기도에 사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2달 전 파오늘에 다행히 지옥 소굴 앞에서 살아남아 자유를 되찾은 사람이기도 하고요. 이혼보다 파혼이 낫다는 말을 절실히 공감하며 예비 시어머님 앞에서 당당히 파혼을 선언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고아 출신입니다. 제가 뭐 부끄러운 짓 한 것도 아닌데 예전 예비 시엄마는 첫 만남에 제게 출신은 꼭 숨기라고 하더군요. 원래는 제 주위에서 알면 아는 거고 모르면 모르는 거지 하고 무던히 살아왔었는데 시엄마의 핀잔을 들은 뒤로는 오기가 생겨서 더 당당히 밝히고 얘기했던 것 같네요. 그래, 나 고아야. 그게 왜? 하는 마음으로요. 어찌됐든 부모님 얼굴은 아직도 모릅니다. 엄마는 제가 3살 때 돌아가셨다고 하고 아빠는 저를 보육원에 맡긴 채 일을 하시다 연락이 끊겼대요. 해외로 가버린 건지 새 장가를 든 건지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래도 돌아가신 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럼 연락이 왔을 테니까 결국 저를 버린 거죠. 왜 드라마 보면 자신의 근본이나 핏줄이 궁금해서 양부모를 두고 친부모를 찾아가는 이야기들 많잖아요. 그게 원망이든 그리움이든 그 어떤 감정이든 간에 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낳아줬을 뿐 나를 원하지 않아서 나와 함께하기 싫어서 맡긴 거니까 그런 사람을 다시 찾아가서 무엇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걸까요? 확인하고 나면 그 마음은 조금이라도 가벼워질까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저는 죽을 때까지 아빠를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되더라고요. 가뜩이나 고단한 삶에 또 다른 고단함을 추가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게 전 고등학생 때까지 보육원에서 자라다가 일찍이 혼자 나와 살게 되었어요. 저라고 자취를 빨리 시작하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어른들 눈칫밥 먹는 것도 싫고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게 답답해서 나왔던 거였죠. 집이라고 해봤자 창문도 없는 고시원 단칸방이었지만요. 그런데 막상 나와보니 세상은 어린 아이한테 참 다정하지 못하더라고요. 18살이나 나이의 학생이 혼자 산다는 건 가출 소년으로 오해받거나 부모님의 속을 썩이는 아이로 보이기 십상이더라고요. 어려 보이면 반말부터 찍찍 공부 안 하고 돈부터 벌려 한다고 돈도 고른 애처럼 취급하고 정말 갖가지 편견과 오지랖 속에서 힘들어했던 기억이 나요. 애정어린 말이나 진심을 다한 도움은 주지 않으면서 그저 말로만 훈계하고 탓하고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도 그런 잔소리 속에서 사고 안 치겠다는 몇 번의 약속을 해야만 자리를 얻을 수 있었어요.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하고 자취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대견해 하지는 못할 망정 말이에요. 그래도 뭐 제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의 시선이니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게 나았죠. 저는 당시 텃세와 구바, 말도 안 되는 임금 등 갖가지 이유로 여러 아르바이트 자리를 전전했어요. 어떻게든 버티려고 했는데 제가 운이 나쁜 건지 아님 정말로 저에게 문제가 있는 건지 다 얼마 못 가 그만두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사정이 너무 궁핍해져서 학교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당장 급한 건 배움보다 내일 먹어야 할 밥과 몸을 누일 숙소였으니까요. 그렇게 하루살이처럼 근근히 살아갈 즈음 한 번은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빵 하나 사 먹고 오늘 저녁 끝내야겠다는 생각으로 한 빵집에 들어갔는데 아르바이트를 구하더라고요. 주인 아주머니의 인상이 다소 어둡고 딱딱해서 겁이 났지만 그런 걸 가릴 때가 아니니 곧장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저를 조용히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아무 말 없이 내일부터 출근하라고 하시더군요. 보통은 학생이냐, 어디 학교 다니냐, 부모님은 너 일 다니려는 거 아시냐 등등 못 믿어온 태도의 호구조사가 기본인데 빵집 아주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를 고용한 겁니다. 당황했던 저는 혹시 아주머니가 내 말을 농담으로 들은 걸까, 내일 가면 모른 척하는 거 아닐까 하는 의심을 했는데요. 막상 가보니 정말로 일을 하게 된 게 맞더라고요.
저에게 새 앞치마와 모자를 주고선 간결 명확하게 다정하지는 않은 목소리로 일하는 방법을 알려주던 아주머니. 제가 자꾸 빵집이라고 하자 베이커리라고 하라고 이르던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가끔씩 생각나 웃음이 날 때가 있어요. 빵집이 입에 붙어서 결국 끝까지 그렇게 불렀거든요. 하여튼 가게는 평범한 사이즈의 소박한 메뉴, 오가는 단골이 많은 곳이었어요. 오전에 일할 때면 아침으로 빵을 먹으려는 사람들이 가게 안을 가득 채울 정도였고요. 학교를 안 다니다 보니 오전에는 늘 잠만 잤는데 빵집에 다니게 된 이후부터는 출근을 위해 6시에 일어나게 됐죠. 다른 일에 비하면 솔직히 여러모로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포장하고 판매하고 또다시 정리하고 할 일이 끊임없더라고요. 진상도 얼마나 많았는데요. 맨손으로 빵을 주물럭거리는 사람들, 단팥빵에 왜 팥이 적냐고 따지는 사람들, 마늘 바게트에 있는 마늘은 따로 담아달라는 사람들 등 정말 갖가지 이상한 요구와 컴플레인 속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저는 그 일이 너무 좋았습니다. 요상한 사람들을 대하는 건 힘들지만 또 의외로 생각지 못한 순간에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친절함에 기분이 좋아졌다고 쪽지를 건네는 손님이나 빵을 하나 더 사서 저에게 건네주고 힘내라던 손님, 좋은 하루 보내라는 소박하지만 행복한 인사말들, 그런 다정함과 친절함이 있는 가게여서 그만둘 수 없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장님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전까지 주인 아주머니라고 부르던 사장님은 저보다 20살 정도 많고 제빵사 남동생과 함께 가게를 꾸린 분이었어요. 사장님은 저에게 가족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잘 웃지도 않고 말투도 딱딱하지만 알게 모르게 저를 정말로 위해 주셨거든요. 말하려면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요. 굶지 말라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빵 한 봉다리나 따로 사뒀던 김밥을 챙겨주시기도 했고요. 제가 지쳐 보일 때면 근처 카페 가서 음료수 사 먹고 오라고 3,000원을 쥐어주시고 밖으로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언젠가 제 상황과 사정을 아셨던 때엔 저만 시급을 올려주시고 때마다 용돈도 주셨죠. 물질적인 게 전부는 아니지만 저는 그 안에서 사장님의 진심 어린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말로는 다하지 못하는 따뜻한 그 마음을.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저도 사장님을 때로는 엄마처럼, 때로는 이모처럼, 때로는 언니나 친구처럼 여기며 잘 따랐던 것 같아요. 자칫 엇나갈 수도 있던 때에 사장님을 만났기에 제가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았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야말로 귀인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그 빵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조금 놀라셨죠? 30대 중반이 된 지금까지 한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 말이에요. 그렇지만 사실이에요.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것처럼 빵집도 사장님도 저도 15년 전 그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장님은 이제 나이가 들어 어느덧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셨고 당시엔 깔끔하고 모던했던 빵집도 이젠 아는 사람만 아는 오래된 가게가 되었죠. 그렇지만 그 외엔 전부 다 똑같아요. 지금까지 가게가 없어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이런 한결같은 덕분이 아닐까 해요. 맛이 변하고 서비스가 달라지고 무언가 작은 꼬투리라도 변하는 걸 단골들은 반기지 않으니까요. 손님들이 좋아하는 요소를 유지하되 그들의 의견을 받아 끊임없이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또 정리해 나간 게 비결이었던 거죠. 20대 중반이 됐을 즈음 저는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매니저로서 가게를 지키게 되었어요. 당시 다른 직원들은 다 정리해고되거나 바뀌어도 저만은 늘 제자리를 지키고 서 있었죠. 그래서인지 사장님이 저에게 매니저를 하라고 시키셨습니다. 사장님은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새롭게 가게를 이끌어갈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저는 감사히 알겠다 했고 그렇게 사장님과 제 사이 계약 기간은 무한대로 늘어났던 거죠. 사실 아주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렇게 한 곳에 오래 일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가족 같은 분위기고 그만둘 이유가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누가 이렇게 한 곳에 뼈를 묻을 줄 상상해 보겠나요. 제가 이렇게 오래 다닐 수 있었던 건 아마도 제가 쓰리잡을 해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빵집 직원 말고도 다른 직업이 또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없이 살아서 그런지 저에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돈인 것 같더라고요. 돈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고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없고 하대받게 되고 불편한 일을 참아야 하는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었고 무엇보다 똑똑하게 벌고 싶었어요.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보면 알지만 그렇게는 절대 빨리 돈을 모을 수 없어요. 이번 달 벌어서 다음 달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지 추후의 행복을 지금의 고생으로 대신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노트북 하나로 일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는 거였습니다. 저는 사장님께 매니저를 그만두고 일반 아르바이트생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가게는 저에게 친정 같은 곳이라 그만두기 아쉬웠거든요. 사실 또다시 매니저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고 기존 매니저가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일을 하는 게 좀 불편하셨을 텐데 그때도 사장님은 역시나 저를 이해해 주셨습니다. 제가 다른 일을 해보려는 걸 아시고 흔쾌히 알겠다고 하셨죠. 그렇게 가게에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오전에 일을 반짝해서 소소한 고정 수입으로 두고 나머지 시간엔 배우고 공부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냈죠. 요즘 말로는 디지털 노마드 직종이라고 불리는데 한마디로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노트북 하나로 할 수 있는 일을 그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하는 일도 그쪽이고요.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충 인터넷 웹소설 관련된 일이랑 블로그 관련 일이에요. 저는 워낙 배움이 짧고 부족해서 뒤늦게 시작한 만큼 열심히 공부했어요. 두 분야는 너무나 다르고 낯설어서 계속 공부해야 했기도 하고요. 그렇게 공부하고 시도하고 성과를 얻은 게 벌써 10여 년이 되어가네요. 그간 열심히 일한 덕분에 이제는 꽤나 큰 돈을 만질 수 있게 되었죠. 돈이 돈을 부른다고 한번 몸을 불려가니까 그 다음은 쉽더라고요. 재테크도 열심히 공부해서 추가 수익도 얻어왔고요. 그렇게 되기까지 하루에 3시간만 자면서 종일 공부하고 읽고 배우고 다시 또 도전하던 시간이 있기에 가능했던 거였죠. 사실 검정고시를 봐서 고등학교까진 간신히 졸업했지만 중졸이나 고졸로 돈을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선택할 수 있는 일의 폭도 좁고 같이 함께하는 동료들에게도 믿음을 얻기가 상대적으로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의 이런 제약과 한계들이 항상 동력이 되어준 것 같습니다. 어려운 만큼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 내 능력을 보여주겠다는 오기로요. 한창 업장 오가며 비즈니스 관련 동료들을 만날 때 그들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언젠가 높은 수익을 고정적으로 벌게 되면 방해자가 생기는데 그게 바로 친구와 가족이라 하더군요. 가까운 사람부터 조심하라고요.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는 둘 다 없으니 별로 거리끼거나 신경 쓸 일도 없었네요. 제 몸 하나만 건사하면 되는 삶이었으니까요. 아마 그래서 더 잘 벌 수 있었는지도 모르고요. 어찌됐든 저는 그렇게 오전에는 아르바이트, 오후와 밤에는 노트북 앞에 앉아 바쁜 삼중 생활을 해왔습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수익이 들어오는 날이면 저는 그간 사고 싶었던 물건이나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가기도 했어요. 그렇게 된 지는 얼마 되진 않았지만요. 돈 벌면 꼭 사치스럽게 살아보고 싶다고 생각했었는데 타고나길 짠순이어서 그런지 돈 쓰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아직은 저만큼이면 다른 무언가를 이만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비교를 자꾸만 하게 되고요. 그래도 쓰는 만큼 돌아올 거라 생각하며 적당한 소비 습관을 만들어가는 중이에요. 사장님에게도 일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달마다 선물도 드리고 기념일마다 챙겨드리고 있고요. 각설하고 30대 초반을 지나면서 저에게도 조금씩 외로움이란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젊었을 땐 스쳐 지나가는 친구나 애인을 만나기도 했지만 연이 오래 지속되진 않았거든요. 사는 게 너무 바쁘기도 했고 제 곁에 누군가 있다는 게 좀 어색했어요. 누군가 타인이 나를 챙겨주고 감정을 쌓아간다는 게 사랑받지 못했던 저에게 많이 낯선 일이더라고요. 사랑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받는 게 맞았나 봐요. 그렇게 거리를 두다 보니 결국 또다시 아무도 남지 않았고요. 악순환인 걸 알지만 달라지긴 어려웠어요. 그렇게 저는 조금씩 타인으로부터 저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 태도와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며 살아왔어요. 제 본 모습을 아는 사장님은 나가서 사람들 좀 만나고 좋은 남자 만나서 연애도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아직 외로움을 모를 때는 그저 웃으며 다음에 라는 말로 넘겨버렸거든요. 혼자도 충분히 괜찮다고요. 그런데 30대가 되고 어느덧 사회적으로 어른이라 불리는 나이가 되니 확실히 쓸쓸함과 외로움이 커지더라고요. 이렇게 돈을 벌어서 뭐하지? 어차피 혼자인데.
좋은 걸 같이 누릴 사람이 없는데 해봤자 뭐하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요. 주변을 살펴보면 정말로 저 혼자인 것만 같아서 이대로 세상을 떠나도 모든 건 그대로고 내 마지막을 지켜줄 사람이 몇 없을 거란 생각에 갑자기 슬퍼지더라고요. 그렇게 삶의 낙이나 의미를 찾기 시작하면서 저는 우울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일을 쉬는 날이면 종일 밥도 먹지 않은 채 누워만 있었고 사장님을 만날 땐 웃고 있어도 뒤돌면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햇빛이 눈부셔서 운 적도 있고 기분을 달래려 맛있는 걸 사 먹었는데도 2입 이상 먹지 못한 척이 수두룩했어요. 만사가 귀찮고 무기력하다 해야 하나? 눈치 볼 사람도 없고 잘못된 것도 아닌데 정신과 병원을 가는 건 왠지 부끄러운 일 같아서 혼자서만 끙끙 앓았네요. 저도 이런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이제야 모든 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 뭐가 문제여서 마음이 혼란스러웠던 건지 잘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가장 큰 걱정이었던 경제적 문제가 안정이 되니 현실을 벗어나 자꾸 쓸데없는 생각이 들더군요. 세상 모든 게 허무하고 부질없게 느껴지는 잡념들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존재하는 이유를 누군가 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으로 증명받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소개팅도 해보고 결혼정보회사도 가보고 핸드폰 어플을 사용해서 사람을 만나보려고도 했어요. 하지만 매번 다 실패했죠. 이 사람은 이런 이유로, 저 사람은 저러한 이유로 만날 수 없었어요. 반대로 상대편 쪽에서도 갖가지 이유로 저를 거부했고요. 마음에 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야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단 한 가지 때문에 사람을 만나기 어려웠다는 게 참 웃기고 씁쓸했습니다. 사랑에 빠지는 게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어렵더군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고민해봤는데 재밌게 본 드라마에서 그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내가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도 저를 사랑할 수 있다고요. 결국 제가 저를 가꾸지 않고 돌보지 않아서였어요. 그동안 만났던 다른 사람들에게서 부족한 제 모습을 보았고 제 자신을 밀어내듯 거부했던 거였고요. 그때부터 저는 또다시 노력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할 줄 아는 건 성실히 노력하는 것밖에 없으니까요. 나는 나 자체로도 충만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고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특별하고 값진 하루를 보냈는지 되새겨보기도 했습니다. 자기 성찰과 관련된 책과 영화를 자주 보았고 강연도 들으러 가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제 자신을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좋아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오히려 외로움도 사그라지는 것 같았어요. 곁에 누군가 있든 없든 그 무엇으로 채우든 말든 저는 이미 온전한 사람이란 걸 알았으니까요. 사람 만나는 것에 서두르지 않고 제 내면을 가꾸는 것으로 변화하니까 또 오히려 정말로 조금씩 사람들이 다가오더라고요. 그중 한 명이 결혼할 뻔했던 바로 그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빵집을 자주 들렸던 단골인데 저와도 오가며 종종 인사를 주고받던 사람이었어요. 숫기도 없어 보이고 말수도 딱히 없었지만 간간히 인사말을 먼저 건네던 사람이었죠. 제가 다른 일이 바빠지면서 주에 이틀 아침에만 일했었거든요. 그 즈음에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주 오던 그 남자 단골이 요즘에는 꼭 제가 일하는 날만 오는 것 같다고요. 저는 그냥 단골이니까 자주 보는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사람인지라 그렇게 듣고 나니 좋든 안 좋든 신경이 쓰이긴 했어요. 그렇다고 저에게 먼저 뭔가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가게에 와서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더군요. 그러면서 계산을 해주는데 무심하게 툭 하고 한마디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별일 없는데 있어 보인다니 기분 좋은데요? 환히 웃으며 대답을 했는데 그때부터 전 남자친구는 용기를 얻은 건지 뭔지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나이가 들 때까지 제대로 된 연애 한 번 한 적 없던 저는 정말로 진실된 사랑을 하게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려고 여태껏 기다려온 건가 싶을 정도로요. 제가 스스로의 모습에 자신이 생기니까 그 사람이 주는 마음에 대해서 의심을 품거나 미안해하지 않게 되었고 저도 받은 만큼 더 돌려주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사람에게 프로포즈 받고 곧바로 승낙했을 때 사장님한테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니 좀 못 믿어 하셨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1년이면 너무 짧게 만나본 거 아니냐? 요즘에는 이상한 놈들이 많아서 잘 보고 골라야 해. 옛날처럼 중매로 보고 한두 달 만에 결혼할 수가 없다고. 그쪽 부모는 만나봤어? 아니요. 제가 부모님이 없어서 그런지 만나 뵙자고 하는 게 뭔가 좀 낯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식 날 잡고 만나 뵐까 해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한다 해서 어차피 저희 의견 들어주신다고 했고요. 부모를 만나는 건 결혼을 허락받거나 식 날짜 잡기 위해서가 아니야. 그건 그 다음의 일이고 결혼을 할지 말지 판가름하기 위해 만나는 거다. 그쪽에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보이지 않는 어떤 면을 또 가졌는지 확인해 보려는 거지. 막말로 요즘 같아선 부모 없는 집이 더 깔끔하다. 못 살게 구는 시댁이 얼마나 많은데 괜찮으면 우선 한번 가볍게라도 만나봐. 사장님의 진심 어린 충고에 저는 한번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런 충고나 조언을 받을 곳이 없으니 그냥 제 생각대로 선택하고 진행했던 것들이 많았거든요. 사장님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로 그래야겠다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전 남자친구는 저보다 5살이 많아서 결혼 정년기였고 다니던 회사에서도 진급하고 이제 안정기에 들어가서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전 남자친구에게 맞춰서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결혼을 안 하는 선택지는 제 안에 없었어요. 게다가 전 남자친구가 늘 입버릇처럼 몸만 와라고 했거든요. 사실 저도 돈 꽤 잘 벌고 있었고 저런 말은 제가 할 수도 있었어요. 애초에 결혼 비용도 반씩 부담할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냥 저는 그 말이 말뿐이라도 참 의지가 되더라고요. 계산적이지 않고 나를 위해주는 그런 안정적 환경이 갖춰진 사람이면 더 생각해 볼 게 없겠다 싶었고요. 사실 저는 아직 방어적 태도를 놓지 못해서 전 남자친구와 연애할 때도 제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제가 빵집 직원이 가장 중심이고 부업으로는 간간히 글을 쓴다는 걸로만 알고 있었어요. 다 말하게 되면 혹시나 우리 관계에 어떤 변화를 줄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요. 그래도 만남에 있어서 제가 매번 신세를 지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돈을 모은 티를 안 냈을 뿐이지 데이트 비용도 반씩 늘 같이 부담했고요. 단지 결혼하면 전부 다 말하고 통장까지 오픈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한편으로는 어떤 확신을 얻기 전까진 타인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없던 것 같기도 해요.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했지만 제 안에 깊숙한 곳에선 혹시 모를 상황으로 인해 버림받기 싫고 상처받기 싫다는 마음이 있어서 전부 다 오픈하진 않은 게 아닐까 하고요. 지금 보니 참 좋은 불신이었던 것 같네요. 어쨌든 위와 같은 이유들로 결혼을 선택했던 저는 사장님의 말씀에 따라 부모님을 뵙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전 남자친구의 표정이 안 좋더군요. 우리끼리 알아서 하라고 말씀 주셨는데 뭐 이렇게 일찍 만날 필요가 있냐면서요. 그래도 결혼식 준비하려면 당연히 부모님 뵈어야 하고 어차피 결혼할 사이인데 일찍 만나고 늦게 만나고 뭐가 중요하냐고 말했죠. 왠지 남편은 부모님 뵙는 자리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듯 했습니다. 그때 뭔가 촉이 들긴 했어요. 부모님이 저에 대해서 듣고 반대하시거나 또는 부모님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요. 사실 연애할 때도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는 제대로 들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단지 부모님 고향이 어디시고 두 분 연세가 어떻게 되었고 그 정도만 말해줬었죠. 연애하던 초반에 제 출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날이 있었어요. 엄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날 버린 채 연락이 끊겼고 그래서 10대를 보육원과 조그만 고시원에서 보냈다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해주었죠. 지금은 그 시간들이 저를 성장시켜 주었다고 생각하지만 당시에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고 세상이 원망스러웠다는 이야기도요. 상대가 제 과거와 이런 이야기들을 못 받아들이면 사랑을 시작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에 꺼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남자친구는 저에게 그동안 고생했다며 안아주었어요. 내심 나를 떠나지 않을까 불안했는데 마음이 크게 놓이고 그간의 고생을 위로받는 기분이더군요.
그런데 그때 전 남자친구가 저에게 했던 말이 저는 단순한 위로이자 조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니 뼈가 있는 말이더라고요. 정말 고생했네. 지 부모라는 게 참 그래. 낳아주고 길러준 분들인데 남보다 못할 때가 많아. 자식은 부모를 선택한 게 아닌데 부모의 삶에 따라서 자식의 삶이 천지 차이로 달라지잖아. 그러니 고마워해야 하는 건지 탓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부모에게 똑바로 살라고 잔소리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니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자.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다는 거니까. 전 남자친구에게도 부모가 그런 존재였을 거란 생각은 그때까지만 해도 못했습니다. 저 말의 진심을 알게 된 건 전 남자친구의 부모를 만난 후였어요. 전 남자친구는 제가 몇 번을 말해도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님과의 만남을 피했습니다. 약속 날짜를 잡고 나서도 본인이 갑자기 일이 생겼다는 등 어머님이 건강이 안 좋아졌다거나 조금 더 여유로울 때로 미루자는 등 갖가지 이유로 미뤄지고 또 미뤄졌죠. 그러다 보니 저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덩달아 결혼 이야기도 점점 미뤄지는 게 답답해서 결국 대놓고 전 남자친구한테 물어보았어요. 혹시 부모님을 보여주기 싫은 거냐고, 다른 이유가 있는 거냐고요. 그러자 전 남자친구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대답하더군요. 사실 너한테 이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솔직하게 말하자면 네 말이 맞아. 우리 부모님, 정확히는 우리 엄마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 그게 다야.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혹시 어머님이 우리 사이 반대하셔?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거야? 전부 다 포함돼. 우리 엄마는 그야말로 문제투성이야. 부끄러워서 함께 다니지 못할 만큼. 거리를 나서면 하루에 꼭 두어 번은 모르는 사람들과 싸워. 지나가면서 본인 생각에 틀리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오지랖으로 잔소리하고 핀잔 주고, 겉에서 보면 그냥 아무나 붙잡고 시비 거는 것 같아. 엄마 말로는 그냥 솔직하게 말한 거라고 하시지만 또 돈이 최고인 사람이라 세상 모든 걸 돈으로 계산하고 판단해. 내가 자기 부모님 안 계시다고 말했을 때 가장 먼저 할 말이 그럼 결혼 비용은 누가 대주냐라는 거였어. 이렇게 이기적이고 다혈질에 사람 무시하고 깔보고 못살게 구는 게 우리 엄마야. 보여줘봤자 창피할 게 뻔한데 일찍 만나게 해서 뭐해. 그래,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 그런데 창피한 걸 알아서 안 보여줬다니 시댁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냥 함구하고 모른 척해서 넘겨버리려고 했어? 그건 아니지. 솔직히 만나면 내가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자고 할 것 같아서 회피하려고 한 거 아니야? 정확히 파고들었는지 전 남자친구는 사실 그게 맞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래도 지금껏 우리끼리 알아서 해도 된다고 했던 시부모님의 말씀은 그저 남편이 위기를 모면하라고 한 거짓말이었던 것 같아요. 전 남자친구는 그때까지도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고 자취할 여력이 있음에도 결혼하면 어차피 따로 살 텐데 지금이라도 같이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답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엄마가 이해되지 않고 자주 다투지만 그럼에도 가족이니까 함께 살면서 모시는 전 남자친구. 전 남자친구에게 부모는 어느새 치워버릴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약점으로 변한 듯 했지만 그래도 받아들이며 사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오히려 전 남자친구가 안쓰럽기만 했습니다. 그간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지, 부모와 자식이라는 연을 끊지도 못하고 얼마나 참아야 했을지 말이에요. 사실 시댁이 아나무인이어도 그걸 인지하고 거부하고 중재하려는 남편이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무슨 일이 생기면 남편은 내 편에 서줄 테고 그걸 본 시어머님도 사실을 받아들이거나 마음에 들지 않아 떠나시거나 할 테니까요. 참 바보 같은 생각이었죠. 어찌됐든 저는 괜찮다며 전 남자친구를 타일러서 시부모님과의 약속을 잡기로 했습니다. 결혼식 날짜를 빨리 잡자는 전 남자친구의 성화에 저는 잠시 멈춰서서 차례대로 천천히 나아가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조급해하면 오히려 계속 마음에 불안함이 싹을 것 같다고요. 그제야 전 남자친구도 자신이 그동안 너무 조급해했고 자신의 상황으로 인해 저에게 선택을 강요해왔다는 걸 깨달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자리를 마련하기로 한 뒤 만남을 일주일 정도 앞뒀을 때 전 남자친구가 곤란한 얼굴로 저에게 부탁 하나를 했습니다. 어떡하지? 우리 엄마가 한 가지 부탁할 게 있다는데. 부탁? 어떤 거? 우선 이런 거 시켜서 미안해. 부담 없이 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전망과 소득, 앞으로 이직할 생각이 있는지, 그리고 아이를 낳은 후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 계획을 정리해서 문서로 전달해달라 하시네. 듣고선 내가 거절했는데 가족이 될 사이끼리 이런 것도 못 해오냐고 노발대발 하셔서 어쩔 수가 없었어. 나도 염치 없지만 그냥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고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야. 이번만 넘기면 다음부터는 잘 막아볼게. 응? 제가 아무리 주변인이 없어서 잘 모른다고 하지만 보통 시댁에서 첫 만남에 저런 걸 요구하지 않는다는 건 알아서 꽤나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빵집에서 일하는 걸 이야기했냐고 물으니 그렇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 일이 마음에 안 드셔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의사를 표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지만 우선은 생각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진지하게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아직 전 식구가 된 것도 아닌데 미리 사람을 시험해보고 재단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부탁받은 그날 밤 전 남자친구에게 정중히 거절의 의사를 비쳤습니다. 다른 건 다 하겠는데 나의 지금 일과 비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 좀 무리한 일 같다고요. 문서 말고 직접 말로 설명드리겠다고 했죠. 그런데 전 남자친구 표정이 적잖이 어둡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본인의 엄마는 이걸 숙제라는 이름으로 내줬다면서 결혼을 하려면 꼭 지나쳐야 하는 일종의 단계처럼 생각한다 하시더군요. 느낌이 또 쎄해서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혹시 전에도 결혼하려던 때 이런 일이 똑같이 있었냐고요. 그러자 전 남자친구는 당황하면 어떻게 알았냐고 묻더군요. 저도 눈치가 있는데 말이죠. 정말로 전 남자친구는 결혼하고 싶은 애인이 생길 때마다 두어 번 정도 어머님께 보여줬었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머님은 같은 숙제를 내줬고 조건이 안 맞거나 또는 여자 쪽에서 거절하여 매번 그 만남 이후로 진척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이제 안 것도 어이없고 얼마나 징하면 그랬을까 싶어서 정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제 마음의 변화를 알았는지 전 남자친구는 제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여자들은 떠날 때 붙잡지 않았다고 마음이 그 정도여서 그냥 보내줬었다고요. 그런데 저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다며 울고불고 하는 겁니다. 사실 아직 저도 사랑하고 있는 마음은 여전했고 헤어지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런 마음과 더불어서 뭔가 이대로 끝나기보단 한 번 정도는 어머님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인의 부모님을 만나는 건 처음이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경험을 쌓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마주해봐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게다가 이 상태라면 헤어져도 시원하고 깔끔한 이별이 되지 못할 것 같기도 했고 저도 지금 부족한 거 없으니 굽히고 들어갈 거 없다는 생각도 있었죠. 저는 당시 가장 수익이 많을 때라 연봉 5억을 살짝 넘을 때였고 전 남자친구는 연봉 5천 정도로 알고 있었거든요. 만약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결혼에 대한 모든 걸 제가 부담할 생각이 있었고 그건 전 남자친구와 그의 가족들이 하는 것에 따라 달라질 일이었죠. 그렇게 돈을 좋아하는 어머님이니 오히려 당당히 나아가도 되겠다는 생각으로 일주일 후 예비시댁을 찾아갔습니다. 당연히 그 숙제인지 무엇인지는 하지 않은 상태로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통장을 준비해 갔거든요. 설득이든 협박이든 필요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요. 그런데 그게 아마도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중 손꼽힐 것 같네요. 커다란 과일 바구니랑 한과 세트를 들고서 예비시댁을 찾아간 날 어머님을 처음 만난 그 순간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는데 어머님이 개를 안고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안으로 안내하는 게 아니라 현관문 앞에 딱 서서 가만히 저를 쳐다보시더군요. 저는 당황했지만 급히 인사를 드렸고요. 그렇게 가만히 서서 위아래를 천천히 훑어보는데 어쩐지 소름이 돋았어요. 마치 문직이라도 된 것처럼 제가 그 안으로 들어가도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하려는 것처럼 훑어보더라니까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그 상태 그대로 한 30초간 서 있었던 것 같아요.
날씨는 덥지, 개는 짖지, 과일 바구니는 무겁지, 어머니 눈빛은 매섭지. 전 남자친구가 머쓱하게 웃으면서 엄마 왜 그래, 지희야, 우선 들어가자 라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지만 어머님은 절대 틈을 내어주지 않으셨죠. 어느 순간 다행히 관문이 통과된 건지 비켜주시더군요. 그제서야 집으로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안에는 아버님이 계셨는데 굉장히 과묵하고 진중한 분이셨어요. 그날 아버님의 목소리는 거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총 5마디 정도 하셨던 것 같네요. 그도 그럴 게 그런 아내와 살면 저 같아도 말을 하고 싶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찌됐든 저는 부엌 상탁으로 가서 바구니를 들이며 어머님, 뭘 사와야 할지 몰라서 과일이랑 한가로 준비해 보았어요. 어머님이 또 과일 좋아하신다고 들어서요. 어디서 산 거냐? 네? 아, 이거 백화점에서 산 거예요. 제일 좋은 거로요. 백화점이라는 말에 알게 모르게 어머님의 마음이 풀어진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전 남자친구의 말이 맞았어요. 모든 건 돈과 체면이었던 거예요. 2번째 관문을 통과했는지 이내 상탁에는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그런데 상탁 위에 음식을 보고선 저는 또다시 굳어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알러지가 심해서 게를 못 먹거든요. 다른 건 정말 잘 먹는데 유독 게만 못 먹어요. 알러지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도 게를 한 입이라도 먹으면 목구멍부터 부어서 숨을 못 쉴 정도라 절대 못 먹습니다. 게 얘기는 질색팔색할 정도예요. 당연히 전 남자친구도 이 사실을 잘 알고요. 그 집은 해산물을 좋아해서 게나 새우 킬러라고 하던데 제가 못 먹으니 다 같이 만날 땐 미리 말해야겠다고도 했었습니다. 설마 첫 만남인데 제가 유일하게 못 먹는 게가 나올지 저도 몰랐죠. 그런데 상탁 위에 정말로 크고 튼실한 게가 여러 마리나 있더군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그 게만 바라보고 있는데 전 남자친구가 다가오더군요. 그리고 그 게를 보고 놀라면서 제 눈치를 보며 어머님을 타박하더라고요. 아니, 엄마, 내가 지희 게 못 먹는다고 누누이 말했잖아. 그런데 게를 하면 어떡해? 다른 반찬은 없어? 우리 집이 게를 좋아하는데 그럼 이 좋은 날에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먹고 싶은 걸 참아야 돼? 다른 반찬 많으니까 그건 먹으면 되지. 괜히 소리 높이지 마라. 보아하니 다른 반찬이라고 해봤자 새로 한 건 없고 평소에 먹던 통에 급 덜어낸 듯한 장조림, 진미채, 멸치볶음 같은 것들이었어요. 이런 푸대접이 또 있을까 싶었지만 반찬만 보고서 나가버릴 순 없으니 이것 또한 참았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상탁에 와서 반찬을 보시더니 왜 게를 차렸냐면서 본인도 지금 속이 안 좋아 해산물 못 먹는 거 말했지 않냐고 물으시더군요. 네, 맞아요. 아버님 또한 게를 먹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아득바득 게 요리를 하신 거예요. 아마도 순전히 저를 골탕 먹이려고요. 아버님의 타박까지 이어지자 어머님은 기껏 밥 해줬더니 다들 뭔 말이 이렇게 많냐면서 큰소리 치셨습니다. 이에 전 남자친구는 늘 그래왔는지 다시 또 웃으면서 죄송하다고 그냥 먹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보며 지희 너도 괜찮지? 라고 묻는데 얼마나 한심하던지요. 저보다 5살이나 많고 평소엔 그렇게 어른처럼 보이던 사람이 한순간 별 볼 일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선 식사 자리가 끝난 후 거실에 모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이 설거지 이야기를 꺼내시는데 전 남자친구가 본인이 하겠다며 막아섰습니다. 보통 밥을 먹고서 과일을 내어주실 줄 알았는데 여기선 특이하게 뻥튀기 과자를 주시더라고요. 아버님도 제가 오늘 사온 과일을 가져오라고 하셨는데 어머님은 못 들은 채 하시더군요. 딱 봐도 저에게 주기는 아까운 듯 보였습니다. 과일은커녕 그나마 설거지 안 하게 된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하나 싶을 정도였어요. 점점 마음이 크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어떤 말로 형용하기 어려웠지만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싫어지는 느낌이었죠. 눅눅해진 뻥튀기 과자를 조금씩 먹고 있는데 어머님이 먼저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숙제는 했고? 저 일전에 말씀은 전달받았는데요. 아무래도 문서로 전달드리는 건 좀 딱딱해서 직접 말로 전달드리려고요. 저 지금 그 또래 지역에 있는 빵집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고요. 결혼해서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부업으로는 인터넷 블로그 키워서 하고 있어요. 벌이는 부족하지 않을 만큼 남는 만큼은 벌고 있고요. 내가 숙제라고 준 걸 왜 네 맘대로 바꿔? 그 태도부터 틀렸다. 그리고 말이야, 이런 말은 그래도 내 체면이 있고 배운 사람으로서 말하기 좀 그렇다만 너 고아 출신이라며 그럼 뒷바라지 해줄 친정도 없잖니. 그거 엄청 큰 하자야. 알아? 네가 아직 뭘 모를 때라서 그런가 본데 그 상태로 시집 오는 거 엄청 미치고 오는 거다. 우리 아들 큰 제약 회사 다니면서 남한테 빌빌댄 적 없이 컸어. 연봉도 또래에서 높은 편이고. 그만큼은 맞아야 결혼이고 뭐고 진지하게 이야기해 볼 텐데 말이야. 뭐 빵집? 인터넷 블로그? 나이가 몇인데 그러고 사니? 그래서 연봉 3천은 넘어? 어렸을 때부터 볼 꼴 못 볼 꼴 다 보면서 컸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면전에 치욕스러운 말은 처음이었어요. 얼굴이 터질 것처럼 붉어지는데 그 와중에도 어머님은 말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더라고요. 아버님은 그저 익숙한 듯 가만히 앉아서 얘기만 듣고 계셨고요. 전 남자친구가 보다 못해 상황을 중재하려는데 그게 또 제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엄마, 지희 그래도 열심히 살았어. 지금 차도 있고 집도 전세로 있대. 이 정도면 됐지 뭐. 지희 엄청 착하고 남 배려 잘하는 사람이야. 부모님 안 계셔도 전혀 티 안 나고 그래서 더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어. 엄마, 우리가 결혼해서 부모님한테 효도하면서 살게요. 지금 말고 나중을 보면서 생각해주면 안 될까? 엄마? 그놈의 엄마. 언제는 그 엄마가 창피한다느니 문제투성이라느니 온갖 부정적 말은 다 했으면서 결국엔 어쩔 수 없는 자식이자 아들이었던 거예요. 성호가 전부터 신신당부하고 그렇게 결혼하고 싶다고 떼를 쓰니 나도 그냥 이번엔 좋게 넘어가려고 했어. 그런데 해도 너무하잖니. 아유, 전 결혼하고 싶다면 알겠다. 내가 그냥 눈에 흙이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허락해줘야지. 대신 지금 그 일은 안 된다. 남보기 창피해서라도 번듯한 직장 구해. 그 다음에 시골려라. 알겠어? 커피를 끓이는 시끄러운 포트 소리가 한순간 멎은 때에 저도 결국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결혼은 당연히 무효고 이 모멸감들은 자리도 박차고 나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누구 마음대로 네 부모한테 효도하면서 산대? 난 지금도 나중에도 그럴 생각 없는데? 지야, 왜 그래? 진정해봐. 잠깐만. 저기요, 아주머니. 눈에 흙도 안 들어갔는데 사람 앞에 두고 어쩜 그리 무례하게 구세요? 우리 부모님 없는 것 때문에 혹시 피해 입으신 거라도 있으세요? 그 잘난 영업집 아들 두셨으면 맞는 여자분 먼저 찾아보시지 왜 여기서 급을 따지세요? 조선시대도 아니고 꼭 아주머니처럼 가진 거 없는 분들이 며느리 한탕 해보려고 하더라. 상식 밖이라 이유를 모르겠네 도저히. 제가 거침없이 말을 쏟아내자 어머님은 당장이라도 뒤로 쓰러질 듯 노발대발하셨죠. 아버님과 전 남자친구는 말리기 바빴는데 그럼에도 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님 앞에서 전 남자친구의 뺨을 날려버렸죠. 어머님이 제 머리채를 잡으시려는 거 두 손 잡고 아득바득 버텼습니다. 나도 이런 하자덩어리 집에 시집오기 싫습니다. 뭐? 연봉 3천이요? 나 연봉 5억이거든? 그런데 달에 50만 원 벌어도 네 아들이랑은 결혼 안 해. 네가 5억을 번다고? 지나가던 개가 웃어 자빠지겠네. 이런 무슨 사기꾼을 데려와? 저는 당장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 어머님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영의 개수를 세던 어머님의 눈빛이 점점 당황스러움으로 변해가더군요. 저는 더 이상 이런 집구석에 있기 싫다는 말을 남기고선 가방을 챙겨 나왔어요. 과일 바구니랑 한과도 챙겼고요. 그 집엔 너무 과분한 선물이었으니까요. 그러자 현관까지 어머님이 뛰쳐나와서 저를 붙잡으며 얘기 좀 하자고 하더군요. 잠깐만. 얘기 좀 더 하고 가. 난 그냥 우리 집 식구 될 사람이니 한번 시험해보려고 한 거야. 장인어른이 사위랑 술 먹는 것처럼. 내가 너무 과했나 본데 사과할 테니 우선 들어가자. 응? 현관에서 저를 빤히 쳐다보던 어머님 첫모습과는 너무나 대비되는 꼴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면서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놓으라고 욕을 하며 소리쳤죠.
그래도 마지막까지 시원하게 욕까지 해서 아쉬운 건 없네요. 전 남자친구가 곧 저를 따라왔는데 처음 하는 말이 왜 날 속였어? 더라고요. 제가 연봉을 속인 것에 대해 화가 난 모양이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래 속였다 라고 하고 차를 타고 떠나려는데 차 앞에서 정말 추하게 속인 거 용서해 줄 테니 제발 가지 마 라고 하더군요. 차로 그냥 쳐버릴까 싶었지만 다행히 참고서 클락션을 크게 눌렀어요. 그러자 놀랐는지 황급히 옆으로 도망가더라고요. 이런 식의 새로운 마마보이도 있다는 걸 알게 해준 그 사람에게 그것만은 아주 조금 고맙긴 합니다. 그래도 한때는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이고 다시는 없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었는데 역시 완벽한 믿음은 독과 같은 건가 봐요. 그날 이후로 그쪽 집안으로부터 시시각각 연락이 왔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버지까지도요. 아마도 아주머니가 시켜서 한 일이겠죠? 며느리 될 사람을 몰라봤다는 등 문자 내용이 혼자 보긴 아까울 정도로 웃겼는데 그래도 마지막 인간으로서 꾹 참아봅니다. 전 결국 번호로 바꾸게 되었어요. 한 번은 전 남자친구가 빵집으로 찾아왔는데 사장님이 빵집 집게를 들고 나가서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쫓아냈다고 하시더라고요. 역시나 제가 믿을 만한 건 사장님뿐이었어요. 사장님은 저에게 일을 그만두는 게 어떻냐고 말씀 주셨지만 뭐 잘못한 것도 없고 그만둘 이유도 없는데 그럴 필요 있나요? 가게로 찾아오는 그 자식이 나쁜 거죠.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정말로 경찰에 신고할 생각이고요. 이제 곧 이사도 하니까 그 사람이랑은 다신 보지 말았으면 해요. 그 뒤로 2달 동안 저는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있고 마인드 컨트롤을 위해 멈췄던 일기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애써 전 남자친구를 잊기 위해 새로운 취미를 찾고 있기도 하고요. 자칫 정말로 시어머니가 될 뻔했던 그 아주머니로 인해 앞으로 앞에 놓인 돌다리는 수십 번 두들겨봐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으니 그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려 합니다. 세상에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돈 때문에 인간성까지는 잃지 말아야겠다는 걸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저는 또다시 내일을 열심히 살아가 보려고 해요. 결혼은 뭐 언젠가 때가 있겠죠. 꼭 오지 않아도 이젠 혼자서도 잘 지낼 자신이 있습니다. 그럼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건승하시길 바랍니다.